한국 기술, 설계도만 넘겨받으면 금방 따라잡지. 이 오만한 확신은 결국 브라질 조선업의 붕괴와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유전을 발견해 시추선 28척을 발주합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핵심 기술 이전. 배는 반드시 브라질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그러나 숙련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없던 브라질.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척의 배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은 8조 원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 이 실패는 비자금 스캔들로 번져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브라질에서 5년간 완성하지 못했던 그 선체들은 한국으로 옮겨진 뒤 불과 몇 달 만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완공됐습니다. 이 기술의 격차는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오늘 그 참혹했던 5년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츠입니다. 국제에너지인프라 투자기관에서 프로젝트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브라질 심해에서 발견된 초대형 유전, 그 이름도 낯선 프리솔트. 유전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류 뭉치를 펼쳐들었을 때 저는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해저 5,000m 아래 암염층 밑에 묻혀있던 석유가 수백억 배럴 규모로 확인됐다는 보고서였죠. 브라질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내렸을 때 느껴진 건 뜨거운 열기만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어댔죠. 브라질이 이제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로 부자가 된다고 일자리가 수십만 개씩 쏟아질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감사관인 저에게 필요한 건 숫자와 데이터였지 흥분이나 기대 같은 감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장소로 향했을 때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고조돼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 한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프리솔트 유전 개발 계획이 상세하게 펼쳐져 있었죠. 시추선 28척, 생산 플랫폼 수십 기, 파이프라인 수천 킬로미터. 투자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숫자들을 검토했어요. 규모는 압도적이었지만 일정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리스크 항목들은 예상보다 간략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브라질 측 책임자 카를로스 바에투가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지점을 포착했어요. 그는 에너지 개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업을 꺼냈죠. 시추선을 만드는 기술, 플랫폼을 건조하는 능력을 브라질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조선업 육성을 동시에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카를로스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브라질은 더 이상 원자재만 파는 나라로 남지 않을 거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조업 기술까지 손에 넣겠다고 했죠. 한국, 일본, 유럽의 조선 기술을 흡수해서 브라질을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회의실 안 브라질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야심은 좋지만 조선업이 그렇게 단순한 산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감사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계획이 현실적으로 보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원은 있었습니다.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기술은 달랐어요. 조선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고요. 동료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브라질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그저 감시하는 역할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브라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궁 근처 정부청사에서 고위 관료들과의 추가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곳 분위기는 리우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 붙은 포스터들에는 브라질의 새로운 미래가 선전되고 있었습니다. 석유 굴착 장비 옆에 브라질 국기가 펄럭이는 이미지, 일자리 창출 수십만 개라는 문구,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빼곡했죠. 저는 그 포스터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 캠페인이구나 하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관급 인사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빛을 관찰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그는 제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켜보게 될 거라고요. 브라질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카를로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브라질 해안 지도가 떴고 여러 지점에 조선소 건설 예정지가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브라질의 대형 조선소 운영 경험이 있냐고요. 카를로스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직은 없지만 곧 만들 거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브라질 땅에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숙련된 조선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고요. 카를로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육하면 된다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몇 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구나 하고요. 다른 관료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브라질에 일자리가 수십만 개 생기며 조선소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다른 관료는 브라질이 라틴 아메리카의 조선 허브가 될 거라고,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고 맞장구 쳤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믿고 있었죠. 기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몇 년 안에 조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브라질리아 시내를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낡은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였죠. 인프라도 불완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단숨에 흡수하겠다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프로젝트는 야심차다 하지만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기술 육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을 타이핑하면서도 저는 이 경고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브라질은 이미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화면에 떠있는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젠가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얼마나 큰 손실을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라질리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그저 감사관일 뿐이었습니다. 숫자를 기록하고 리스크를 보고하는 사람. 브라질의 야심이 어디까지 갈지,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일이었죠. 브라질리아에서 보낸 일주일은 회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매일같이 새로운 계획서를 들고 나타났고 저는 그 계획서들을 검토하며 숫자를 체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를로스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요. 대통령궁에서 직접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대통령궁 회의실은 이전에 봤던 어떤 회의실보다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면에는 브라질 역사를 담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관급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곧 카를로스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화면을 켜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브라질 조선업 육성 정책이 공식 발표된다고요. 이름은 로컬 컨텐츠 정책이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떴죠. 시추선 28척, 생산 플랫폼 수십 기, 모든 해양 장비를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 사람 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펜을 든 채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었죠. 카를로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외국 조선사들이 브라질에서 배를 건조하려면 현지 부품 사용률을 65% 이상 맞춰야 한다고요. 브라질 노동자 고용 비율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하며 핵심 기술은 반드시 브라질 기업에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계산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거의 강제 사항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현지 부품 공급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65% 달성이 가능하냐고요. 카를로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공급망은 만들면 된다고, 수요가 생기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선업 부품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듯했죠. 카를로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브라질 해안에 조선소 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리우데자네이루 근처 한 곳, 상파울루 해안 한 곳, 북동부 지역 한 곳. 각 조선소마다 도크를 파고 크레인을 세우고 용접 시설을 갖출 거라고 설명했죠.
화면에는 조감도가 떴습니다.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조감도 뒤에 숨은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쉽죠. 문제는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브라질이 드디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일자리가 쏟아질 거라고들 했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기술 난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재개되자 카를로스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국 조선사들과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설계도 이전, 공정 매뉴얼 제공,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게 계약서에 명시될 거라고 했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느냐고요. 카를로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문서화된 지식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핵심이라고 말했죠. 카를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배우면 된다고요. 브라질 노동자들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몇 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 후반부에 카를로스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기술을 독점해왔다고요. 그들은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브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안 관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술 독점을 끝낼 거라고요. 브라질은 더 이상 완제품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될 거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카를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로 몇 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카를로스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숫자만 본다고요.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고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리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의 목표는 야심차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썼어요. 부품 공급망 미비, 숙련 인력 부족, 기술 이전의 한계. 이런 항목들을 나열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저장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를로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질이 조선 강국이 될 거라고 5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선언했죠.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요. 카를로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공장만 있으면 따라온다고 설계도와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뒤쪽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업을 내고 조립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외국 조선사들이 정말 기술을 넘겨줄 거냐고요. 카를로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계약서에 명시할 거라고 법적 강제력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했어요. 기자들은 메모를 했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쇼구나 하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카를로스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잘 됐다고 국민들이 환호할 거라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외국 조선사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카를로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브라질 시장이 너무 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사들은 기술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였죠. 하지만 브라질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브라질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죠. 일자리, 경제성장, 기술 독립.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질리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브라질은 기술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요. 하지만 기술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실패 속에서 쌓이는 거였죠. 브라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이 발표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리우데자네이루 본부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카를로스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조선사들의 제안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검토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죠. 저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저 조건을 받아들였구나 하고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유럽 조선사들의 제안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봤냐고 세계가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안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었어요. 브라질 현지 건조는 가능하지만 부품 국산화율은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기술 이전 범위를 재협의하자는 식이었죠. 저는 카를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조건을 수용한 회사는 없다고요. 카를로스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협상하면 된다고 결국 다들 받아들일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선사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조선사가 먼저 왔어요.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죠. 현지 건조는 가능하나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용접 품질 관리는 일본 기술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로컬 컨텐츠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일본 조선사 대표는 침묵했고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싱가포르 조선사는 더 솔직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추선을 건조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최소 5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카를로스는 발끈했습니다. 5년이나 기다릴 수 없다고, 2년 안에 첫 배를 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싱가포르 측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조선사들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브라질에서 건조하면 비용이 2배 이상 들 거라고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카를로스는 그 계산서를 밀어내며 말했죠. 비용은 브라질이 감수한다고,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라고요. 유럽 측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비용 증가는 별개 문제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회사를 만났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카를로스는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카를로스에게 조언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카를로스는 단호했죠. 브라질이 원하는 건 기술이라고, 타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조선사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 대표단보다 인원이 많았고 서류 가방도 두툼했죠. 카를로스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거라고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거부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어요. 브라질 조선소 건설 계획, 인력 교육 프로그램, 부품 공급망 구축 방안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안 되는지 설명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건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현지 건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해낼 수 있다고 했죠. 카를로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하냐고요. 한국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범위와 방법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력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의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 대신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묘한 차이였지만 중요한 차이였죠. 카를로스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표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 조건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죠.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묘한 비장함을 느꼈어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어요. 한국 측은 브라질 조선소에 기술자를 파견하겠다고 용접 교육부터 품질 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몇 년이면 브라질이 독자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느냐고요. 한국 대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최소 10년은 필요하다고요. 카를로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년은 너무 길다고 5년 안에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대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 측이 양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브라질 조선소 3곳에 각각 파트너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세 회사가 브라질 프로젝트를 나눠 맡기로 한 거였죠. 계약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현지 부품 사용률 65%, 브라질 노동자 고용률 80%,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측은 모두 수용했어요. 계약 서명식 날, 저는 행사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와 한국 조선사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 소리가 울렸죠. 브라질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브라질이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한국 기술을 흡수한다고 떠들어댔어요. 저는 행사장을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 조선사 관계자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이 프로젝트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받아들였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 하면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구나.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는 걸요. 하지만 선택한 거였어요.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프로젝트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썼어요. 현지 건조 조건, 짧은 공기, 기술 이전 압박. 모든 게 불안 요소였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창밖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브라질은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브라질 북동부 조선소 건설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척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카를로스가 직접 요청이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조선소 부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세워져 있었고 도크가 파여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된 조선소 같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이곳 현장 총괄을 맡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렵다고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쌓여 있었고 용접 장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봤던 그 분주함이 없었죠. 작업자들은 있었지만 움직임이 느렸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한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브라질 용접공들이 철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용접봉을 잡는 손이 떨렸고 불꽃이 일정하지 않았죠. 한참을 보고 있는데 한국인 감독관이 다가와 작업을 멈추게 했어요. 용접선이 삐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박준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작업을 한국에서 하면 1시간이면 끝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죠. 그나마도 분량이 나와서 다시 해야 한다고요. 저는 용접선을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울퉁불퉁했어요. 이걸로는 심해 압력을 견딜 수 없었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특수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공정 전체가 멈춰 있었어요. 박준호는 설명했죠. 브라질 현지 공급업체에 주문했는데 납기를 못 맞추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가져오자니 로컬 컨텐츠 정책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멈춰있는 작업장을 돌아봤어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침에 용접한 부분 대부분이 재작업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매일 이렇다고요. 용접하고 불량 나오고 절단하고 다시 용접하고 무한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실로 갔습니다. 한국인 검사원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용접 내부에 기포가 가득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본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검사원은 말했어요. 브라질 용접공들에게 6개월간 교육을 했지만 여전히 이 수준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부품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재고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필요한 부품은 없고 필요 없는 부품은 쌓여 있었죠. 창고 관리자는 브라질 사람이었는데 부품 코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날 오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 경기였어요. 갑자기 작업장에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죠. 박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축구 경기 날은 작업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텅 빈 작업장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문화 차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녁 무렵 현장 사무실에서 박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절대 납기를 못 맞춘다고요. 시추선 한 척을 2년 안에 완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속도로는 5년도 모자란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본사에 보고했냐고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본사는 계속하라고만 한다고요. 다음 주에 카를로스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작업장을 둘러봤어요. 박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카를로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브라질 노동자들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박준호가 용접 불량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70%가 재작업이었어요. 카를로스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물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걸 느꼈어요. 카를로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느리다고,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기술을 숨기는 것 같다고 의심했어요. 박준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최소 몇 년은 걸린다고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 후에 박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제게 말했죠. 매일같이 브라질 측에서 왜 진도가 안 나가냐고 압박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숙련공이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끝까지 해야 한다고 했죠. 다음 달에 저는 다른 조선소 2곳도 방문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삼성중공업이 맡은 조선소도, 현대중공업이 맡은 조선소도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숙련공 부족, 부품 공급망 붕괴, 품질 관리 실패. 세 곳 모두였습니다. 한 현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완성됐다고 보고된 선체 블록이 검사에서 탈락한 거예요. 용접 불량이 너무 심해서 통째로 폐기 처분됐죠. 수십억 원짜리 철덩어리가 고철이 된 겁니다. 현장 책임자는 말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벌써 3번째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브라질은 조선소를 지었지만 조선업을 만들지는 못했다고요. 건물과 장비는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없었죠. 설계도는 있었지만 그걸 실현할 손은 없었습니다. 숙련공은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시간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기술을 물건처럼 생각했다고요. 사서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어요. 기술은 사람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박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배를 완성할 수 있냐고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한국 조선업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했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집요함을 봤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은 붕괴 직전이라고, 기술 이전은 실패했다고 썼어요. 브라질의 로컬 컨텐츠 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채 숫자만 채우려 했고, 그 결과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고 기록했죠.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요.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죠.
설계도는 같았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고 브라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붕괴 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라질리아 본부로 다시 소환됐어요. 이번에는 재무 검토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예산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당초 예산 대비 지출이 3배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죠. 첫 시추선 완성 목표가 2년이었는데 지금 4년째 접어들었지만 완성률은 60%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최소 7년은 걸릴 거였어요. 재무 담당자가 비용 항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업 비용이 가장 컸어요. 불량 용접으로 폐기된 철판, 다시 절단하고 재용접하는 인건비, 공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숫자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척당 원래 계획은 5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1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가 손을 들어 발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브라질 노동자들이 적응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 항목은 부품 비용이었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 때문에 브라질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했는데 그 업체들이 품질 기준을 못 맞춰서 결국 다시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다는 거예요. 이중 지출이었죠. 재무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브라질 부품 공급업체 절반이 이미 파산했다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로컬 컨텐츠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카를로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느라 돈을 태우고 있구나 하고요. 회의가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한국 조선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제게 말했죠. 본사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고 손실이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중단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이 더 크다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완성할 수 있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조선소 운영비였어요. 처음 계획은 조선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비효율이 비용을 폭발시키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척씩 진수할 계획이었는데 1년에 한 척도 못 만들고 있으니 고정비만 쌓여가는 거였죠.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자들의 책임이라고요. 그들이 제대로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봤다고 한국 기술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죠. 문제는 시스템 자체라고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축적이 필요한데 그걸 건너뛰려 했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를로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죠. 그럼 우리가 한 게 뭐냐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못 얻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우데자네이루 근처 조선소였어요. 1년 만에 다시 온 현장은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 껍데기가 도크에 방치돼 있었고 녹이 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박준호를 찾아갔더니 그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시추선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철덩어리였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걸 완성하려면 최소 3년은 더 걸린다고요. 한국에서 했으면 6개월이면 끝날 작업인데요. 저는 그 거대한 껍데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브라질의 야심이구나 하고요. 해안가를 걸으며 다른 조선소들도 보였습니다. 세 곳 모두 똑같았어요. 미완성 시추선들이 방치돼 있었고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바닥났다고 브라질 정부가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동안 공정은 멈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절반은 이미 해고됐다고 남은 사람들도 월급을 제때 못 받고 있다고 했죠.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질리아로 돌아왔을 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한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죠. 다른 관료는 노조 탓을 했어요. 브라질 노동자들이 게으르다고 훈련을 안 받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외국 기술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의도적으로 기술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현장을 직접 봤다고 말했죠.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로컬 컨텐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기술은 계약서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했죠. 한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라는 거냐고, 이미 수조 원을 썼는데 다 버리라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시간 탓, 노조 탓, 한국 탓만 했어요. 결정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미완성 시추선 28척, 앞으로 필요한 추가 비용.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손실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창밖으로 브라질리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손에 쥔 건 빚뿐이었다고요. 야심은 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실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브라질 정부는 여전히 성공을 믿고 있었지만 현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들은 해안가에서 녹슬어가고 있었고 브라질의 조선 강국 꿈은 철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손실 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후 제 전화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 공기업 세치 브라질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죠.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채 규모 8조 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라질리아 정부청사 회의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관료들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죠. 카를로스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을 때 재무장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치 브라질은 프리솔트 유전 개발과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담하던 공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누적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요.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선소 프로젝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요. 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완성된 시추선은 단 한 척도 없다고 했어요. 미완성 선체들은 해안가에 방치돼 있고 추가 투자 없이는 절대 완성할 수 없다고 말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거냐고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치 브라질이 파산했으니 더 이상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모든 조선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카를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을 걸자 그는 고개를 돌렸죠. 마이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세치 브라질 내부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세차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부패 수사였죠. 저는 뉴스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검사가 발표를 시작했죠. 세치 브라질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됐다고요. 조선소 계약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고 그 돈이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화면에 명단이 떴습니다. 장관급 인사, 국회의원, 세치 브라질 임원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놀랐어요. 제가 회의에서 봤던 사람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거든요. 카를로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카를로스가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는 오만했지만 나름대로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진심 뒤에 부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건설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요. 브라질의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품 공급 계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는 납품 능력이 없는 회사에 계약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였죠.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조선소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기술 문제 이전에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기 위해 무능한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제게 물었어요. 프로젝트 초기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리스크는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부패까지는 몰랐다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보고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출했던 경고 보고서들이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경고들이 받아들여졌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다들 성공할 거라고만 믿었다고 대답했죠. 검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부패로 돈을 빼돌리는데 실패하면 곤란했을 테니까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른 참고인들이 보였습니다. 브라질 관료들, 건설사 임원들, 로비스트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브라질의 조선업을 망쳤구나 하고요. 다음 주에 검찰은 더 많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소 건설비 중 일부가 해외 비자금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정확한 규모는 수천억 원대. 그 돈이면 실제로 숙련공을 교육하고 제대로 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폭로가 터져나왔어요. 정치인들의 명품 시계, 해외 부동산, 자녀들의 유학비. 모두 조선소 자금에서 나온 거였죠.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상상이 갔거든요. 거리에서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어요. 부패 척결, 책임자 처벌. 저는 호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선업 육성을 환호했었는데 이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선소에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한국 기술자들 대부분이 철수 준비 중이라고요. 미완성 시추선들은 그대로 방치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죠. 허무하다고요. 몇 년간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를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치 브라질 파산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고 썼어요. 부패와 오만, 기술 경시와 현실 부정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기록했죠. 브라질은 조선 강국을 꿈꿨지만 손에 쥔 건 부채와 스캔들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리아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다고요. 기술을 훔치려던 욕심이 부패를 불렀고 그 부패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해 동안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무시당했던 경고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들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라질의 조선업 꿈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한 달 후 브라질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제 지표를 확인했어요.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고 환율은 폭락했죠. 세치 브라질 파산이 도미노처럼 다른 공기업들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치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요.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수백 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사람들은 대통령 사퇴를 외쳤죠. 저는 호텔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선업 프로젝트 실패가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정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즈음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소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저는 곧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조선소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내내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경찰 차량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러 해 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는 조선소 안으로 저를 안내했죠.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들 대부분이 해고됐다고 했어요. 미완성 시추선 앞에 섰을 때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올려다봤어요. 60%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서 했으면 진작 끝났을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용접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몇 명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묵묵히 일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4년 동안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브라질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밤새 분량을 수정하고 불가능한 공정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한 기술자가 다가와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놔두고 가야 하냐고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기술자는 한숨을 쉬며 미완성 시추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허무함을 봤어요. 박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수조 원 손해를 봤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배를 버리지 않으려 했다고 했어요. 브라질이 자금만 대주면 완성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브라질 정부는 거부했다고 했죠.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다고요. 로컬 컨텐츠 정책을 보는 순간 실패할 거라고 알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세 개의 미완성 시추선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각각 다른 한국 조선사가 맡았던 것들이었죠. 박준호가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것, 삼성중공업 것, 현대중공업 것. 모두 60에서 70% 완성 상태에서 멈춰 있었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배들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몇 달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요. 한국 조선소에는 숙련공이 있고 부품 공급망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브라질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브라질 땅에 두고 싶어 한다고 했죠. 다음 날 저는 브라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앞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탄핵 요구 시위였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부패 척결, 대통령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조선업 실패도 함께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국회 탄핵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다는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죠.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 의원이 조선업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8조 원을 낭비하고도 완성된 배는 단 한 척도 없다고 비난했어요. 다른 의원은 한국의 모든 걸 의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탓이 아니었거든요. 브라질 스스로 만든 재앙이었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찬성, 찬성, 찬성. 표가 하나씩 올라갔죠. 결국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쳤고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탄핵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죠. 조선소에서도 뉴스를 봤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박준호는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다음 주에 전부 철수한다고 미완성 시추선들은 브라질에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박준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대답했죠. 후회는 안 한다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다고 제대로 된 환경이었다면 저 배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공항에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 수십 명이 함께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프로들이구나 하고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박준호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고했다고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지키려 했다고요. 그게 차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걸 지켜본 후 저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브라질리아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조선소는 멈춰 있었고 미완성 시추선들은 해안가에서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라질은 대통령을 잃었고 한국은 돈을 잃었다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책임을 다했고 브라질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기록했죠. 조선업 실패가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실패의 본질은 기술을 경시한 오만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브라질리아 국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동시에 멀리 보이는 조선소의 크레인도 멈춰 있었죠. 저는 그 두 풍경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는 정권을 잃었고 한 나라는 신뢰를 얻었다고요.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다 모든 걸 잃었지만 한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탄핵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에너지 장관이 취임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새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현실을 인정했다고요. 조선업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미완성 시추선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수조 원이 투입된 자산이고 유전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1년 전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어요. 브라질은 이제 로컬 컨텐츠 정책을 포기했다고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음 주에 브라질 정부 대표단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브라질 관료들의 표정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계약 서명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사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본사 임원이 돼 있었어요. 브라질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때 브라질이 오만했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들을 완성해달라고요. 박준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고요. 브라질 장관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완성해달라고 브라질 조선소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브라질 관료들의 얼굴을 봤어요. 굴욕감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브라질 측 재무 담당자가 발언했습니다. 비용은 브라질이 전부 부담하겠다고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제발 도와달라고요. 저 배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브라질 에너지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브라질이 완전히 항복했다는 걸 알았어요. 박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완성 시추선 3척의 상태 보고서였어요. 그는 설명했죠. 현재 완성률 60에서 70%지만 브라질에서 작업한 부분 대부분이 품질 기준을 못 맞춘다고요.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그래도 해달라고 했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시추선을 한국으로 예인할 것, 모든 작업은 한국 조선소 기준으로 진행할 것, 브라질은 작업 과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브라질 측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브라질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다만 최선을 다해 배를 완성하겠다고 했죠. 그 말에 브라질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어요. 2달 후 저는 부산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예인된 시추선 한 척이 도크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천천히 움직였죠. 박준호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요. 브라질에서 4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어요. 도크에 시추선이 안착하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시추선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시작됐죠.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용접 부분 전수 조사를 한다고 불량은 전부 절단하고 다시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용접한 부분의 80%가 불량 판정을 받았어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예상했던 수준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절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업장을 방문했어요. 불꽃이 튀며 철판이 잘려나갔죠. 브라질에서 몇 년 걸려 붙인 용접이 하루 만에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용접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빨랐고 용접선은 완벽했죠. 박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20년 경력이라고 브라질 용접공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기술은 시간 속에서 쌓인다고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1년 넘게 진행되지 않던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매주 조선소를 방문하며 그 변화를 지켜봤죠. 부품이 제때 도착했고 작업자들은 정확히 움직였어요. 공정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시추선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파이프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고 전기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는 설명했죠. 이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이 훔치려 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했죠. 석 달째 되던 날 첫 시추선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진수식에 참석했어요. 브라질 관료들도 와 있었죠. 시추선이 물에 뜨는 순간 브라질 장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측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박준호는 담담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진수식 후 브라질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당신 말이 맞았다고 했어요. 기술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다고 브라질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라고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한 게 다행이라고요. 나머지 두 척도 차례로 완성됐습니다. 브라질에서 5년 넘게 못 끝낸 배들이 한국에서는 각각 4개월 만에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자재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이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사람들 속에 있었죠. 마지막 배가 브라질로 출항하는 날, 저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제 옆에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이 있다고요. 브라질이 처음부터 한국을 믿었다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실패를 책임진 거라고요. 브라질의 실패를 한국이 수습한 거라고 했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정권을 잃었다고 썼어요. 한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신뢰를 얻었다고 기록했죠. 브라질에서 5년간 못 만든 배를 한국은 몇 달 만에 완성했고 그 차이는 기술의 축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없다고요. 사람과 시간 속에서 쌓이는 거였죠. 브라질은 그걸 배웠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었어요.